저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응원 부탁드려요. 제가 그걸 줍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한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바꾸겠다거나 살아남겠다거나 그런 거창한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인 거예요. 머리가 판단하기 전에. 그게 솔직한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생각이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어딘가로 가고 그 생각이 뒤늦게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밤이 그랬습니다. 그날은 청진 쪽에서 입초를 잔뜩 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차, 제가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제 이름은 최성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진까지 자전거로 왕복을 하면 보통 하루를 꼬박 써야 해요. 새벽에 나가서 해가 중천일 때 거기 닿고 거래를 마치고 다시 오면 자정이 넘는 거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냥 버텼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 입초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서 담배라는 게 잎담배 상태로 거래됩니다. 공장에서 나온 담배 제품도 있긴 한데 대체로 잎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마당에서 파는 잎담배는 일반 포장된 담배보다는 맛이 좀 다르거든요. 잎을 말아서 피우는 거죠. 그게 지역마다 품질이 달라요. 청진 쪽에서 오는 잎초가 그 시절에 우리 동네보다 좀 낫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걸 가져다 팔면 조금 더 마진이 남았습니다. 그 조금이 우리 집 살림에선 큰 차이였어요. 직장은 이름만 직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뭔가를 생산하거나 하는 건 오래전에 없어진 일이었습니다. 진짜 먹고 사는 건 아내 명숙이가 담배 팔아서 버티고 있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싸게, 더 좋은 걸 구해다 주는 거였습니다. 명숙이는 장마당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루 종일 팔아요.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그 자리가 명숙이 자리도 아니에요. 돈 내고 빌리는 자리거든요. 그 돈도 빠져나가는 거라 남는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그게 없으면 우리 식구가 밥을 못 먹는 거라 그날도 멀리 다녀온 거라 몸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자정을 훌쩍 넘겼고 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북한 밤이 어떤 건지 이쪽에서 상상하기 어려우실 텐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로등 같은 건 당연히 없고 집집마다 불도 다 꺼진 상태라 완전한 어둠이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꺼지거든요. 그 시간 이후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둠이 처음엔 무서웠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라이터를 켜서 앞을 비추면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희미한 불빛 속에 뭔가 땅에 쓰러진 게 보이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짐 보따리인가 했어요. 길에 짐을 놔두고 가는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밤에 몰래 옮기다가 두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 같은 건가 싶기도 했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안원이었어요. 술 냄새가 확 올라왔고 드르렁드르렁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보안원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식으로 하면 경찰인데 북한에선 그냥 경찰이라는 말 안 쓰고 보안원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건 단순히 공권력이라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사람 인생이 바뀌거든요. 잡혀가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런 사람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그 순간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려웠냐고요? 두려웠죠. 근데 그 두려움이 손을 막지는 못했어요. 어쩌면 그때 이미 뭔가가 저한테서 끊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생활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감각이 몸속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그 순간 손끝으로 나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한계까지 몰리면 이상한 용기가 생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람 소리 하나 없이 조용했고 먼데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진 상태였고 길 위엔 저 혼자였어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어서 그 권총을 뽑아냈어요. 권총집에서 빠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실제로는 작은 소리였겠지만 제 귀에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채 10초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전거 짐 사이에 깊이 밀어넣고 그냥 걸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에 와서 명숙이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창고로 들어갔어요. 천장 가장 깊숙한 구석, 제가 혼자만 아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다 숨겨놓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명숙이 옆에 누웠어요. 명숙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거 알면서 하루 종일 장마당에 앉아 있다 들어왔을 텐데 그 얼굴을 한참 봤어요. 그 밤에 잠을 잘 잤냐고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다가 날이 밝았어요. 그 짧은 밤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후회도 했고 합리화도 했고 또 후회도 하고 그러다가 날이 밝으면 자전거 끌고 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 생활이었어요. 뭔 일이 있어도 다음날 아침은 오거든요. 이틀이 지났을까요? 동네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느낀 건 소리였어요. 평소에 조용한 동네거든요. 사람들이 함부로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문화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냥 사람들이 뭉쳐 있으면 안 좋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용건 있을 때 짧게 얘기하고 헤어지는 게 습관이 됐는데 그날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담 앞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귓속말로 알려줬어요. 보안원 총이 없어졌다고, 어젯밤부터 비상이 걸렸다고. 처음엔 그 말이 귓속에서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막상 그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뚝 하고 멈추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동네 소식 전해주는 거잖아요. 저한테 무슨 의심이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말이 어찌나 무겁게 들리던지 아주머니가 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고 쪽을 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다른 데를 봤어요. 창고 쪽을 보면 티가 날 것 같아서요. 그 심리가 웃긴 게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도 괜히 다른 데를 보는 거예요. 그게 죄책감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좀 씁쓸하게 기억나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보안원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사복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무서워요. 정복을 입고 오면 그래도 뭔가 공식적인 절차처럼 느껴지는데 사복으로 오면 감시받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보는지 모른다는 그 감각.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창고 쪽을 한번 봤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명숙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면 더 위험하다 싶었고 알면 얼굴에 나온다 싶었습니다. 명숙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솔직한 사람이라 알고 있으면 겉으로 표시가 날 것 같았어요. 우리 집 차례가 왔을 때 2명이 들어왔습니다. 딱히 예의 바른 수색은 아니었어요. 문 열고 들어오면서 인사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이 방 저 방 뒤지는 거예요. 장롱도 열어보고 부엌도 들여다보고 이불도 걷어보고 명숙이는 그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로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 애들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큰 놈이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고 작은 놈이 1학년이었는데 그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무서운 거 알면서도 꾹 참고 있는 눈빛.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함부로 티내면 안 된다. 그걸 가르친 건 학교이기도 하고 그 분위기 자체이기도 하고 그 눈빛 보면서 저는 속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수색대원 2명이 창고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을 참았습니다. 천장 구석까지 손전등을 비추더니 한 놈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그냥 멀뚱하게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더 꾸미거나 설명하거나 하면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 싶어서요. 그냥 주인 눈으로, 우리 창고에 들어온 낯선 사람 보는 눈으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흥건하게 나 있었어요. 명숙이가 그때 저한테 뭔가 말을 걸었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서 그 이후로 며칠이 더 있었어요. 동네 수색이 계속됐는데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보안원이 술을 먹다가 어디선가 잃어버렸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 같아요. 길에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누군가 가져간 건지 밝혀내지 못한 거죠. 그 보안원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았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장에서도 말 못할 상황이었을 거예요. 취해서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하기는 더 어려웠겠죠. 세상에서 제일 길었던 며칠이었어요. 그 며칠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두려움도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무감각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매일 창고를 들여다봤습니다. 딱히 뭘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나 확인하는 거죠. 아직 있나? 아직 내 손 안에 있나? 그게 이상하게 저한테 한 가지 감각을 줬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감각. 북한에서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직장도 국가거고 집도 국가거고 내 몸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우기도 했고 그 구조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고 천장 저 안에 있는 것만큼은 아무도 모르는 제 것이었습니다. 창고가 우리 집 구조에서 어떤 자리에 있냐면 본체랑 조금 떨어진 별채 같은 곳이에요. 원래 농기구나 연료 같은 거 쌓아두는 공간인데 우리 집에선 입초 보관도 거기 했고 잡다한 살림살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아서 머리가 닿을 것 같은 구조인데 그 안쪽 끝에 판자가 하나 있어요. 거기 위가 제가 숨겨둔 자리입니다. 명숙이는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고 애들도 당연히 몰랐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디에 쓸 것인지. 처음부터 탈북을 생각했냐고요? 탈북이라는 말 자체는 늘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그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들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입 밖에 내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탈북이라는 말 자체를 입 밖에 냈다가 그게 어디로 흘러가면 가족 전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깊은데 꾹 눌러두고 절대 꺼내지 않는 생각? 저도 그랬습니다. 탈북이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생각은 오래 했는데 막상 실제로 움직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생각이랑 행동 사이에 엄청난 강이 있어요. 실제 강보다도 더 큰 강이. 그 강을 건너려면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죽어도 가야겠다는 이유가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힘들다는 건 이유가 안 돼요. 힘든 건 다 힘들거든요. 저한테는 특히 그랬어요.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명숙이가 있고 애들이 2명이에요. 중학생 2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다는 건 그냥 무모한 게 아니라 아이들 목숨을 제 손으로 위험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강을 건너다 총에 맞을 수도 있고 잡혀서 수용소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브로커한테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펼쳐졌어요. 브로커한테 줄 돈은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그냥 마음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루트로 갈 건지, 어디서 강을 건널 건지, 중간에 어디서 숨을 건지, 중국 넘어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거든요. 연결을 만들려면 사람을 찾아야 하고 사람을 찾으려면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이 새나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 권총을 쥐고 있으면서도 한동안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자전거 끌고 입초 떼러가고 돌아오고 명숙이한테 넘기고 애들 밥 먹는 거 보고 큰 놈이 그때 학교에서 뭔가 상을 받아왔다고 자랑을 했는데 어떤 상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지 뭘 해서 받은 건지 그 애 얼굴이 기억나요. 좋아서 씩 웃고 있는 얼굴. 그걸 보면서 저는 그냥 잘했다 했는데 속으로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만 저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나. 이게 뭔가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엄청난 짓을 저질러 놓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창고 천장 그 자리를 올려다볼 때마다 그 생각이 같이 왔어요. 저게 있다는 게, 저게 거기 있다는 게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택을 하라고. 이대로 살 건지
아니면 뭔가를 바꿀 건지.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탈북 생각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 방향의 생각이었어요. 명숙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창고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촛불 하나 켜놓고 천장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날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작은 놈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무릎이 까졌는데 그냥 까진 게 아니라 꽤 심하게 긁혔어요. 명숙이가 상처를 닦아주면서 뭔가를 발라줬는데 제대로 된 소독약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물로 닦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 장면을 봤어요. 명숙이가 애 무릎 잡고 불어주면서 아프지 하는데 작은 놈은 울지 않으려고 꾹 참고 있고 그 장면이 이상하게 그날 밤까지 머릿속에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탈북 생각을 하다가 탈북이 안 되는 이유들을 하나씩 떠올리다가 그러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권총을 스스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자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긴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못했다. 지금 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지웠어요. 무슨 미친 생각이냐고. 수용소 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총살이고. 근데 그 생각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그게 어쩌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나 하나가 감당하면 나머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었습니다. 제가 자수를 하면 죄는 나한테 집중됩니다. 명숙이는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애들도 당연히 몰랐고 북한에서 연좌제가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잘못하면 가족이 같이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권총을 주었다가 자수한 케이스랑 탈북하다가 잡힌 케이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탈북은 온 가족이 같이 끌려가요. 가족이 같이 있었다는 자체가 증거가 되거든요. 거기선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자수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최소한 명숙이랑 애들은 여기 남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나 하나가 없어지면 힘들겠지만 4명이 같이 사라지는 것보다는 낫다. 명숙이가 억척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없어도 애들 키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수십 년 옆에서 봤는데 그 사람 살아내는 능력이 저보다 세거든요. 장마당에서 하루 종일 담배 팔면서도 애들한테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저한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잠이 들었어요. 이상하죠. 수용소 갈 각오를 하고 나서 편안해진다는 게 근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결정이 없는 게 제일 힘든 거더라고요. 모든 방향이 서면 두려워도 몸이 쉽니다. 그날 밤에 저는 꿈도 꿨어요.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쁜 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무겁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명숙이가 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뒷모습이 보이는데 어깨가 얼마나 마른지 처음에 결혼했을 때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야위었어요. 그때는 어깨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거든요. 풍성했거든요. 그 어깨를 보다가 저는 다시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저 어깨가 더 마를 텐데 내가 수용소에 가 있는 동안 저 어깨로 혼자 2놈 키우는 거잖아요. 그게 억척스러운 사람이라도 가능한 건지 그게 맞는 선택인지 아침밥 한 그릇 앞에 앉아서 저는 또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흔들리면 또 찾게 되더라고요. 탈북할 방법을. 자수 결심이 흔들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갔어요. 그냥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그쪽으로.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려면 혼자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연결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하고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티 안 나게, 아는 사람 통해서. 북한에서 브로커 찾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아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입소문이에요. 그게 너무 위험한 게 중간에 누구 하나 입이 가벼우면 바로 끝이에요. 보이부 귀에 들어가는 순간 다 잡혀가는 거니까. 처음에 말을 꺼낸 사람이 먼 친척뻘 되는 아저씨였어요.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니라 돌려서 얘기를 한 거죠. 아는 사람 중에 남쪽으로 간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아저씨가 한참을 말이 없더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했고 나중에 만났을 때도 그 얘기는 없던 일처럼 됐어요. 몇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도 자전거 끌고 입초 때려 다니고 창고 천장 확인하고 명수리 뒷모습 보고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버티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고 자고 그 반복이 버티는 거예요. 북한에서 사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는 날들의 연속. 결국 연결이 됐어요. 중간에 2명을 거쳐서 어떤 사람이 닿았는데 그 사람이 두만강 쪽으로 빼주는 루트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직접 만난 게 아니에요. 전달이 된 거예요. 어디서 만나라, 언제 나오라, 이런 식으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저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동안 고민했어요. 이게 함정일 수도 있거든요. 보위부에서 사람을 심어서 탈북자 잡는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돈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살림에 있을 리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못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알겠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가 됐어요. 입초 장사로 조금씩 모아둔 게 있긴 했는데 그걸 다 써도 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 명숙이한테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탈북을 생각하고 있다고. 이 말을 어떻게 꺼냈냐면 밤에 애들 다 재워놓고 둘이 앉아서 했어요. 명숙이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애들은 어쩌냐고 했습니다. 저는 같이 간다고 했어요. 명숙이 눈이 바뀌었습니다. 무섭다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미 오래 생각해온 거였던 거죠. 저한테 말을 안 했던 것처럼 저한테도 말을 안 했던 것뿐이고. 나중에 명숙이가 그랬어요. 자기도 장마당에서 장사하면서 주변 아주머니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먼저 간 사람들 얘기를. 그걸 들으면서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을 못 했던 거고. 그날 밤 우리 둘이 처음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서로 얼마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게 슬프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같이 살면서 같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못 했던 거잖아요. 그게 북한에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움직인 건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강이 어는 시기를 노린 거예요. 두만강은 겨울에 얼거든요. 다 얼면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는 게 가능해요. 헤엄쳐서 건너는 것보다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라는 게 그래도 위험하다는 말이에요. 얼음 두께가 충분해야 하고 국경 경비가 어느 구간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날씨도 봐야 하고 변수가 많아요. 그 변수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때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브로커가 시간과 장소를 알려줬어요. 거기 나타나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중간에 다른 인원이 있을 거라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발하기 며칠 전부터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짐을 뭘 가져가야 하는지, 뭘 두고 가야 하는지, 짐이 많으면 눈에 띄고 짐이 없으면 이상하고 결국 최대한 평범하게 보이는 게 맞다는 결론을 냈어요. 그냥 어딘가 다녀오는 것처럼. 출발하기 전날 밤 저는 창고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오래 봤습니다. 이게 여기 온 이후로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물건이에요. 꺼내서 본 적은 있어도 실제로 쥐어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손에 잡히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옷 안쪽에 깊이 감췄습니다. 명숙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애들한테는 그냥 멀리 친척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큰 놈은 눈치채고 있었을 거예요. 짐 싸는 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 나이에 이미 뭔가를 알고 있는 거죠. 북한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많은 걸 눈치채요. 물어보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어요. 작은 놈은 그냥 신나 있었어요. 어딘가 간다는 게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해맑은 얼굴 보면서 저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걷기 시작했을 때 바람이 칼처럼 불었어요. 살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겨울 북쪽 지방의 추위가 어떤 건지는 직접 맞아본 사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춥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이 굳는 느낌이에요. 그 추위 속에서 애들이 쪼그라들어서 걷고 있었고 명숙이는 작은 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앞에서 걸으면서 뒤를 계속 봤습니다. 뒤에 뭔가 있나
따라오는 사람 있나? 이상한 불빛이 있나? 약속 장소에 닿았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얼굴 모르는 사람들. 다들 너무 조용했습니다. 눈인사 정도만 하고 말은 거의 없었어요. 브로커가 손짓으로 지시를 했어요. 이 방향으로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 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직도 발바닥에 느껴져요. 얼음 위에 서 있는 느낌, 발 아래 뭔가가 있다는 느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빠진다는 게 발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숨을 참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가끔 났는데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이가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놈이 무서운지 나지막하게 엄마를 불렀고 명숙이가 쉿 하는 소리. 중간쯤 갔을 때 불빛이 보였어요. 강변 쪽에서 손전등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이었어요. 브로커가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얼음 위에 서서 불빛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1분인지 5분인지 그냥 멈춰 있었습니다. 숨도 참고 생각도 참고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옷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권총을 잡았어요. 잡기만 했습니다. 꺼내지는 않았어요. 이걸 써야 할 순간이 오면 쓰겠다고 생각하면서 잡고 있었어요. 불빛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계획은 사실 없었어요. 계획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지막에 뭔가가 있다는 감각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어요. 브로커가 다시 움직이라고 했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강변에 발을 디뎠을 때 중국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숙이가 뒤에서 제 손을 잡았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명숙이 손인지 제 손인지 모를 정도로 둘 다 떨고 있었습니다. 큰 놈이 옆에서 저랑 명숙이를 번갈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그 눈빛이 이제 됐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었어요. 강을 건너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넌 것뿐이고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처음엔 조선족 집이었어요. 브로커가 연결해준 곳이었는데 아주 좁은 공간이었어요. 식구가 넷인데 거기다 다른 사람들까지 있었으니까 그 공간이 얼마나 좁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상상이 되실 거예요. 중국도 단속이 있거든요. 조선족 마을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잡히면 강제 북송이에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그냥 처벌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수용소예요. 그것도 일반 수용소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탈북시도 자체가 반국가 행위거든요. 낮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했어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애들이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 막아야 하고 소리 내면 안 된다고 해야 하고 작은 놈이 며칠 만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친척 집이라고 했는데 친척이 없는 거잖아요. 그 애가 저한테 와서 아빠 우리 어디 있어? 하고 물었을 때 저는 잠깐 거기 있어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명숙이가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어떻게 버텼냐고 하면 그냥 버텼어요. 불평 한 번 안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도 안 했어요. 그 좁은 데서 애들 챙기고 밥이 나오면 애들한테 먼저 주고 자기는 남은 거 먹고 그게 명숙이었어요. 제가 그 사람 고르길 잘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아니, 처음은 아닌데 가장 강하게 했어요. 한국 들어가는 루트는 거기서 또 찾아야 했어요. 제3국을 거치는 루트가 있었는데 거기도 브로커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도와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그분들 신변 때문이에요.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연결을 해줬고 우리 식구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서웠던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지점에서 신분 확인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명숙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을 잡아당기면서 괜찮다는 거였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차갑고 무섭던 상황에서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건 중국을 나온 뒤로 또 몇 달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누군가 그 권총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권총은 강을 건너기 전에 버렸습니다. 두만강 강변에서요. 강에 닿기 직전에 눈 쌓인 곳에 깊이 묻었어요. 강을 건너다 발견되면 끝이거든요. 무기 소지까지 더해지는 거잖아요. 브로커도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묻었어요. 묻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깝다는 기분이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거였어요. 그 권총을 처음 손에 쥐었던 날 밤부터 창고 천장에 올려다봤던 날들, 자수할까 말까? 촛불 앞에서 혼자 앉아있던 밤들, 그게 다 그 권총을 중심으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땅에 묻으면서 그 시간들도 같이 묻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쓸 일이 없었습니다. 쓸 일이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그게 제일 다행인 거예요. 제가 그 권총을 들릴 일이 없었다는 것, 강 위에서 손을 넣어서 잡기만 했고 끝내 꺼내지 않았다는 것. 만약 꺼냈다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었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적응이 정말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냐고 하면 선택이 많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선택이 많은 게 힘들다는 게. 근데 진짜였어요. 직장도 제가 선택하고, 사는 동네도 제가 고르고, 아이들 학교도 우리가 정하고, 뭘 먹을지도 고르고, 어디 갈지도 고르고. 그게 처음엔 너무 낯설었어요. 어디서 뭘 선택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명숙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마트를 갔는데 진열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뭘 사야 하는지, 이걸 사도 되는지, 이게 얼마인지, 그냥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나중에 명숙이가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웃기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큰 놈이 요즘 공부 얘기를 하거든요. 뭔가 되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 돌아서서 한참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되고 싶다는 말, 되고 싶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에서 살았으니까 뭔가 되고 싶다는 건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이상하게 좋게.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그 자정 넘은 밤에 자전거를 끌고 걷다가 손이 먼저 움직였던 그 순간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진 거구나 싶어서 그게 옳은 선택이었냐고 물으시면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선택을 했으면 지금의 이 순간이 없었겠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잘했다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손이 먼저 움직인 것뿐이에요.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명숙이는 요즘 일을 나가요. 작은 놈은 학교에서 친구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큰 놈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저는 그 풍경들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싶었어요. 틀리지 않았구나. 확신은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